반갑습니다. 네. 뭐 북한에 대한 강연은 여러분들이 그 책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유튜브 자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통일외교 아카데미의 오늘 1강만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갈까? 지금 통일을 이루가는 데서 우리가 기본 걸린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호상 토론하면서 그런 방도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요 전번 주에 대만에 갔었습니다. 대만에 갔다가 토요일 날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그 전주에는 호주에 갔고,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년에는 이 호주, 대만,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주변 나라들 많이 돌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만에 가서 이번에 거기서 미국 인권재단에서 개최한 오슬로 포럼이라는 그런 데 연사로 출연해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했는가 하면, 나는 왜 탈북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장에 가고 외국에 가서 강연할 때면 강연 끝난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요, 아니 공사님 같은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신 그런 분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이게 항상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한국에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공사님 같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왜 미국이나 영국에 가지 않고 이 복잡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항상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강연했고, 대만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제가 강연했는데, 강연 뒤끝에 이제 그걸 주최한 미국 인권재단 CEO라고 하고 앉아서 이제 우리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완전히 그분하고 한 30분, 백 선생님이 한 30분 얘기했지, 한 30분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완전히 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저한테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에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없는 게 한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오히려 당신 세상 한번 다니게 봐라, 내가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10만 원입니다 라고 해도 300명 팔아도 300명 다 팔리고 500장 팔아도 500장 다 팔린다. 그런데 서울 장안에 가서 여러분 내가 북한 인권 가지고 강연하겠는데요, 10,000원씩 내고 들어와서 좀 들으세요 하면 몇 명이나 들어올 것 같노? 그렇게 얘기해. 그분이 한국에서 북한 인권 교류한 채택 전 과정을 보면서 자기는 정말 실망했다. 미국, 일본, 유럽 다 북한 인권 채택 교류한 채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야 한국에서 지금 북한 인권 교류했는데,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보는 우리의 통일 생태 환경, 이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점점 남과 북은 완전히 이제 분단 연구와 고착화로 가고 있다. 첫 번째 고착화는 뭐 있는가 하면, 평화라는 컨슬러를 걸고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할 것 같으면 저거 좀 어떻게 뭘 좀 줘서라도 잘 올릴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김정은을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게 전반적인 정서고, 두 번째 지금 전반적인 정서는 뭐냐면, 이제 남과 북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일반 한국에서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될까, 통일은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 또 가끔 가다 이제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최근 유튜브들 보세요. 북한에 들어가서 몰래 찍거나 가지고 나오는 유튜브 장면들이 대단히 많다고. 지금 갈롭 선교를 비롯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본 사람들은 한국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야,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같은 민족, 우리 같은 문화라고 동질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점점 이질적인 감이 한국에서 더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동족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동질감을 회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통일로 이제 가는 그런 이 통일 생태 환경을 한번 좀 바꿔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 대만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에서 대북 정책가들하고 앉아서 2시간 동안을 앞으로 우리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는데,
대만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가 뭔가면 한국이 지금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북 정책이나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 이걸 공산당이라는 건 어떤 조직이냐, 이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방향에 들어서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뭘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세아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에 외부 세계의 간섭이 없이 한번 맞붙어서 싸워봤는데, 싸울 때 시초에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붙지 않았어요. 공산당이 붙을 때 국민당은 공산당하고 붙으면 한 달이면 공산당을 다 족친다고 확신한 게. 왜? 그때 국공 내전이 일어날 때 공산당 부대는 80밖에 안 됐고 중국 국민당 부대는 320만이었어요. 공산당 부대는 겨우 뭐 포메 때 이런 것만 무장했는데 국민당 군대는 그때 미국으로부터 현대적인 비행기, 탱크 다 가지고 인원도 320만 명의 전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싸움 즉시에 요정낸다 했는데 결국은 쫓겨서 이제는 대만까지 왔어요. 남부 베트남에서 남부 베트남이 북부 베트남하고 붙는다 하면 그저 한 달 내 북부 베트남 족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70년대에 붙어보니까 싸움도 한 번도 못하고 밀려났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만 사람, 우리는 진짜 한번 싸워보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이 1979년도에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합니다.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대만이 동맹국이었는데 자기 동맹국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중국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야, 이때까지 이 혈맹에 뭐요 하다가 우리를 버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향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대만, 너넨 국제정치라는 걸 못 해봤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보는 관점이 미국하고 다르다. 우리 미국한테 중국을 맡겨다오. 우리 중국을 맡겨주면 우리가 30년이면 중국 땅에서 공산주의를 자유민주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대만은 싸움 한 번 안 하고 베이징에 입성하는 거 아니야. 너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베이징에 입성하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입성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 하나는 중국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서방 국가에 데려다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유럽 이런 대학들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대학 공부시켜서 중국으로 다시 들여보낸다. 그러면 중국의 기본 엘리트층, 징산층은 누가 되냐? 외국에서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외국 유학파가 중국을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 사상적으로 완전히 중국은 바꿔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무역 경제를 해서 공산국가인 중국 시스템을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경제는 시장, 모든 머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러면 뭐 그다음에 뭐 중국 공산당이 견디겠냐? 다당제 그저 넘어간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미국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성공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걸 공산당의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미국과의 자유무역 체계에 적극적으로 협력에 들어가서 이제는 미국하고 패권을 다투는 이런 나라로 올랐어요. 매해 미국에서만 해도 수십만 명씩 미국 명문대에서 중국 학생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다 들여보내서 걔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정치 경제 다 틀었는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 다당제로 가느냐? 걔들이 그러면 공산당 일당제를 뒤집고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소련은 끝까지 견제와 봉쇄 정책으로 쟤들 저거 망하게 한다. 그래서 소련은 견제와 봉쇄, 중국은 관여와 협력 정책으로 했는데 결국은 소련은 붕괴시켰지만은 중국은 실패. 그래서 지금 미국이 40년 해보고 실패해서 지금 미국 정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잖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중국을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내몰지 않아 가지고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한테 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나한테 장시간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에다가 철도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공장 깔아주고 해서 쫙
북한의 경제 발전을 올려준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자본주의 좋네. 이렇게 돼가지고 훅 뒤집어 볼 것 같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을 북한과의 그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나 북한의 경제 원조를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화시키자는 건데 너희 그러다가 반대로 너희가 넘어가. 이게 지금 대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자기네가 당하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한테는 중국의 정책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먹히지 않았지만은 북한은 중국 공산당하고 다르다. 북한의 공산 시스템을 일반 공산주 시스템하고 같이 본다면 그러면 그런 미국의 그런 관여 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맞을 수 있지만은 북한은 중국 공산주의하고 다르고 베트남 공산주의하고도 다 다른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그래. 그럼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쿠바나 이전 소련이나 그런 나라들하고 뭐이 다른데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그러면 북한이 뭐이 다른가라는 걸 제가 중심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앞으로 통일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이제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체제 유지 3대 기동, 뭐 대내 포갑성, 폭력성, 대내 폐쇄성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제가 북한의 막스레닌주의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중국 공산당이든 베트남 공산당이든 전 세계 뭐 소련 공산당이든 전 세계 공산주의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생산 수단. 이 말하자면 공장 뭐 그다음에 이런 땅 뭐 이런 생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생산 수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운영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공산주의 두 번째 핵심은 공산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습을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안에서는 절대 세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벌써 세습을 하는 공산주의는 그건 두 리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꼭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 다른 나라들 보세요. 뭐 스탈린이든 중국의 뭐 마오쩌둥이든 대단한 독재자들이었지만은 결국은 권력을 자기 집 안에, 예를 들면 자기가 동생한테 주거나 자기가 아들한테 주는 이런 세습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건 공산주의 리론으로 친하고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을 들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세습이라는 걸 했어요. 세습 체제로 손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 공산당 안에서도 다 파벌 싸움합니다. 정치 추댕하고 파벌 싸움하고 정치적 적수들이 생기면 치고. 그런데 당 안에서 정책 로선을 둘러싸고 파벌 싸움하고 싸우고 해요. 근데 북한은 지금 현재 여러분 북한에서 권력 싸움의 기본 무대는 어디죠? 여러분 생각에 북한의 기본 권력 싸움의 무대가 어딘 것 같습니까? 김일성 때 김정일이가 후계 넘겨받으면서 기본 권력 싸움의 무대는 어디였어요? 집안입니다. 집안. 김정일이가 권력 싸움 정권 넘기면서 제일 자기한테,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이 사람 로선이 오르냐 우리가 로선이냐 해서 로선이 우월한 이 힘이 강한 파가 자기하고 로선 다른 파는 채. 근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권력을 쥐어야 되는데 제일 이 뭐 정치 로선이 아니라 아버지 권력을 자기가 지자니까 제일 첫 번째 적수는 삼천이에요. 삼천을 먼저 칩니다. 삼천을 치고 두 번째 누구 치느냐? 자,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를 쳐요. 그래서 당내에서의 가장 큰 싸움은 집안이에요. 결국은 집안 싸움이에요. 김정은은 권력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누굴 치죠? 누굴 쳤어요? 장성택 치잖아요. 자기 고모부를 치잖아요. 왜? 고모부를 쳐야만이 자기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김정남이 치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공산당과의 싸움과 북한 공산주의 시스템 내부의 싸움이 이게 완전 집안 싸움. 집안을 정리해야 당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북한과 같은 이런 체제인 건 없습니다. 네. 자.
북한은요, 이렇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특이한 이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요. 아주 주체 사상이라는 건데, 이 공산주의를 한다는 북한에서 이 주체 사상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관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하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정확한 이해인가 하면, 첫 번째, 막스 레닌주의에서의 일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에서의 대단히 많은, 기독교에서 많은 걸 베껴와요, 북한은. 기독교에서의 일부분. 세 번째, 바로 우리의 유교 사상에서의 일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하이브리드된 시스템이 북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주체상의 관념론적인가 하면, 북한에서는요, 인간한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이 있다. 전 세계 공산주의 리론에서 인간한테 이렇게 인간 생명에서 정치적인 영혼 문제를 가지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라는 유물학적인 사관인데,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면서 인간한테는 이렇게 정치적 생명이 있다, 육체적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전 국민을 이렇게 세뇌교육시킵니다. 정치적 생명은 수령해 준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생명은 수령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육체적 생명은 끝나지만은 수령해 주는 이 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가.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혼적인 정치적 생명이 죽어서도 계속 빛내어지려면 정치 조직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서 북한은요, 인간은 정치적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정치 조직에 다 망라되어 있어요. 당, 농민들은 농구맹, 직장 안 나가는 우리 여자들,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들은 여맹, 지어 아이 때는 미성년자 조그만 애 태어나서 인민학교, 북한 한국으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소년단 됐다가 4살 때는 청년동맹,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왜 그 생명이니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이걸 빛내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교양합니다. 네. 자.